안녕하세요. 서울 종로의 한 주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10년 전 제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한 뒤 굴곡진 삶을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연년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던 제가 기니를 때우기 위해 한 마트에 들어갔다가 치매 때문에 개선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할머니를 도와드린 사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일은 결국 지금의 제가 이렇게 창취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됐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20살 때까지 양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후 대학 진학을 위해 대구로 향했죠. 그때 당시 대구는 지금처럼 대도시라 부를 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구시였던 만큼 비교적 잘 정리된 도로, 인도, 빌딩, 상점, 공원 등등 꽤 잘 갖춰진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게 대구였습니다. 유님대학도 아니었고 국립대학도 아니었지만 저는 제 점수에 맞춰 부푼 기대를 안고 대구의 한 대학 컴퓨터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이 대학에 진학한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대학 분위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학교 구내식당에서 같은 과 남자애들 서너 명이 모여 주고받는 얘기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이고 점수는 바닥이고 대학은 가야 되고 그래가 원기 이 대학 어이고 살면서 대학 졸업증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 달라 들어왔지 뭐. 어디 대기업이라도 취직하려 들어왔노? 니는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 염동을 들었었노? 그 말을 듣고 있던 맞은편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헤헤, 졸업이나 하면 요즘은 다들 다른 대학교니 준비하거나 아예 그냥 자퇴해버린다 하이가. 특급 무슨 공부고 머리가 새끼야. 허거 날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죄송스러우니까나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다. 그 남학생들의 생각은 그 애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학기 시작부터 같은 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건성건성 수업을 들었고 한 달이 지나자 알고 있던 얼굴들마저 하나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술을 그렇게 밤낮 안 가리고 마셔도 되던지 5월이 됐을 때 비로소 저는 제가 애들 말 그대로 동통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생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작게 농사 지으시며 감비연찮은 돈을 버시면서도 제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 한없이 나태해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농사일을 배우고 일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읍내에 나가 장난감으로 사오시던 퍼즐, 블록놀이, 레고 같은 걸 갖고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어린 시절이었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나중에 커서 꼭 이렇게 재미있고 보기 좋은 장난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졌었죠.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는 입학 초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탓에 학점이 3.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딱 보통 학점이었죠. 하지만 2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 각각 4.3, 4.1 학점을 받게 됐습니다. 2학기 때부터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 햄버거 가게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6시간씩 일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하는 데에만 썼습니다. 지성이라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좋은 성적을 받아 3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 4년 내내 최우수 성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좋은 저였기 때문에 큰 부모 역시 학사장교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보고 똥통장교라 손가락질 했지만 저는 그따위 말에 단 한 번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끔한 정복을 입고 근사한 배려물을 쓰고 대학 교정을 오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학점, 여러 자격증 취득, 높은 토익 점수를 받았어도 막상 대학을 졸업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컴퓨터 디자인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어떤 자격증이든 가리지 않고 공부해 5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저였습니다. 5개 중 국어국민 자격증이 무려 2개나 됐죠. 하지만 학점은 학점,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구뿐 아니라 주변 도시 그리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몇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서류심사에서부터 걸러지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던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저 하며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구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는 제 마음과 달리 1년의 구직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어떤 회사에도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눈높이를 낮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영세업체나 기업에 지원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나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렇게 1년의 구직생활, 3개월 더 구직생활을 한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전공했던 컴퓨터 디자인 관련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다닌 그 뚱뚱대학도 학벌이 유번인 사회도 말입니다. 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는 20살 중반 언저리부터 전국의 군사판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삶이 싫어 두피하듯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고 일에서 번 돈은 축축 진창 술 마시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울 만큼 맞다 생각한 저는 교차로 구인 광고를 보고 될 대로 되려는 마음으로 한 원양어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아무리 원양어선이라지만 죽기 하겠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1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벤이라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눈치였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문제는 둘째치고 사람들에게 배 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 거의 모두가 벤이라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신용불량자, 친욕산 범죄자, 경찰에 쫓기고 있는 사람 등등. 사람들 어떤 누구도 배 타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일하고 있었던 저는 짐을 꾸려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영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공고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 원양어선 선장을 만나게 됐고 선장이 지시에 따라 선장이 마련해둔 숙소에서 5일을 보내며 바다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에 나간 첫날이었습니다. 된 일이 익숙한 듯 배 탄 사람들 모두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많은 뱃일이었고 또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이대가 40살 후반, 많게는 50살 후반까지여서 잔뜩 긴장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사회에서 떠도는 사람들 말은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다에 나가는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야, 지금 뭐 하고 있더냐? 얼른 안 하냐? 어휴, 이게 뭐요? 완전히 핀트리고 뭐?
죄송합니다. 저는 웬일이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요. 죄송함을 tum발책해서 줬다 펼치라고. 네, 죄송합니다. 몸에 이 잡고 그놈의 죄송. 그 말할 시간에 싸게 tum발을 한 적이냐?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되는 상스러운 욕설, 패설, 저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간질, 뒷담화.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란 안 좋은 것들 모두가 거기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의 시간이 흘렀고 휴식차, 선장이 배를 잠시 우산항구에 댔을 때 저는 숙소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듯 부모님이 계신 양구를 향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벤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며칠 전 밤, 조 부반장이 사람들이 잠든 사람들 모르게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후모가 많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의뢰 그래왔듯 사람들을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 서로 간 만든 사람들끼리 어울려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잠이 들 무렵 저는 우주문으로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간시라 불리는 두어 부반장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할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간시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 배 뒤편에 나가 흠모로 물러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구 터미널에 내려서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 주어 부반장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몇 번씩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드리지 못했고 묵혔던 어머니, 아버지였기 때문에 집 울타리 앞에 다다르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길했던 유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어머니 혼자 누워 근근 앓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잠깐 일어나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 아이고, 이게 웬일이란디. 장수 왔냐? 애미가 며칠 전부터 체기가 있었는데 통 가라앉지를 않는다. 그나저나 어디서 오는 길이냐?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면 은내 병원에라도 가셨어야죠.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요? 네 아버지는 오이 단다고 하우스 나가셨지. 괜찮다. 그냥 태양가지가 안 내려간 것뿐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저는 어머니가 단순히 식사하시고 얹힌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배가 산모처럼 크게 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얼굴 역시 어렸을 때 봤던 보기 좋게 그을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그야말로 방금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곧장 옆집 살던 규원이들로 향했습니다. 규원이는 서울로 떠나 있었지만 다행히 규원이 부모님은 집에 남아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침 규원이 아버님께서 댁에 계셔 저는 서둘러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성수예요. 지금 당장 급해서 잠깐 트럭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말 네가 성수 맞냐? 어디서 오는 길이길래? 근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갑자기 트럭을 달래? 네, 지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요. 제가 병원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자키요, 봐도. 그리고 너희 어머니 며칠 전부터 한색이 말이 아니시더라. 그렇게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말을 들으셔야지. 그깟 병원이 몇 분이나 한다군다, 원. 저는 길을 건네봤자마자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를 트럭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등받이에 등을 대고 바르게 앉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트럭을 타고 10분을 내달려 읍내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를 다시 등에 들쳐업고 수납도 하지 않은 제 진료실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너 성수 아니냐? 뭐야 지금? 어머니도 왜 이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체기가 있으셔서 누워만 계셨다는데 배도 부풀 대로 부어있고 보시다시피 얼굴이 새하얗게 지린 게 그냥 얹힌 게 아닌 것 같아서 무시고왔어요. 보자. 저는 진료실 안에 있는 침대에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몸뚱 이곳저곳을 손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주먹을 말아 퉁퉁 쳐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하셨죠. 지금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가. 어머니 배에 들어있는 게 다 복수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서 당장 처치받아. 지금 처치 안 하면 너희 어머니 오늘 내일이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 선생님,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서울은 너무 멀잖아요, 선생님. 여기 가까운 강릉이나 춘천병원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강릉이고 춘천이고 어디고 그리로 가서 해결된 문제 같았으면 여기서 당장 처치했지. 강릉이나 춘천에서 처치하고 검사받고 할 병이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당장 서울로 출발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나와 어머니를 모시고 곧장 서울 송파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과 의사 2명이 서둘러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에 가득 들어차 있는 복수를 빼냈습니다. 그런 뒤 어머니가 편히 호흡하실 수 있도록 산소 호흡기를 코에 달고 여러 개의 바늘을 찔러 여러 링거를 달았습니다. 피를 뽑고 유도의 관을 연결해 어머니의 소변을 뽑아냈습니다. 6시간 정도 응급실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차차 안정세를 보여 일반 병실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돼 업무가에 들은 저는 응급처치 비용, 검사 비용, 입원비 등이 적혀있는 비용 청구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무려 180만 원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이라고는 12만 원이 전부. 업무가 앞 의자에 앉은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해 했습니다. 저는 전국 이곳저곳 공사 현장을 떠돌며 일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고 돈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급할 때마다 그나마 한도가 나오는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업체는 물론 개인 돈을 빌릴 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역시 당장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셨습니다. 영세 농업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실 조건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마저 이미 3년 전에 이용하셨고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계신 처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몇 달 며칠을 암치료를 받으실지 그리고 그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대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당시 전망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던 배달 대행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대행 일은 자신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많이 배달한 만큼 단일 정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였던 제게 오토바이를 빌려주려 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송파, 관악, 영등포에는 배달 대행업체 수십 곳을 거쳐 마지막 찾아간 곳은 두분구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였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좀 곤란한데.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당장 해결해야 할 수술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계셔야 할지도 모르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자네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자네라고 마음 편하게 오토바이 빌려주겠나 이 말이야. 그렇다고 담보가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29살입니다. 이 나이까지 오면서 인생 막장으로 엉망진창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 살았지만 어머니만큼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살아 숨이 붙어 계신 두 번밖하면 어떻게든 어머니 모시고 싶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일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헤이, 뭘 또 무릎까지 꿇고 그래 해. 알았어. 일단 일어나봐. 일은 언제부터 할 건데? 네, 오늘 병원 가서 어머니 뵙고 때부터 나오겠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할 거고.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긴 해. 근데 자네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돼. 사정도 그만큼 안 좋으니까 그런 서류 작업이야 글자 숫자 몇 개만 바꾸면 되거든. 알았으니까 내일 올 때 하이바만 하나 사와. 그리고 이거 사료 하나 작성하고 가. 다른 배달 대행업체들은 자본금도 많지 않고 그래서 다 사람 아르바이트를 써. 근데 우린 아니야.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배달 일이라도 우리는 계약직부터 시작해. 계약기간 성실하게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거고. 저는 다음 날부터 미친 듯 일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해본 배달 일이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봉구 지리를 물을 뿐더러 핸드폰 희귀 조작, 전에 타던 자전거 다른 오토바이 등등 산원이 여의치 않았던 곳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시간당 4건에서 많게는 7, 8건을 배달하는 사이 저는 처음에는 1시간에 2-3건밖에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잘 못 봐서 배달 장소를 잘못 찾아갔을 때는 고작 한 건만 하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 2주 지나고 나니 도봉구 지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식당,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까지 웬만한 데는 모두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이 됐을 때부터 저는 시간당 평균 4건 정도를 배달할 수 있게 됐고, 한 달이 더 지나서는 소위 사람들 말대로 날아다니며 시간당 9건까지 배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던 사장님은 감사하게도 하루 일이 끝나면 제가 배달할 금액을 정산해 현금으로 건네줬습니다. 저는 돈을 받는 족족 식비만 제외하고 모두 병원 업무과에 밀린 어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고 어머니 병상 아래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와는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상태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리에 누워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하고 보름쯤 지나 운명하신 겁니다. 평소 지병으로 간 경병증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가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 다시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하셨고 끝내 그렇게 쓰러져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돌려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저는 거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는 물론 제가 과거에 저지른 나태와 태문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계속해서 배달 일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1년 9개월쯤 일하게 됐을 때 체납 중이던 아버지 장례비 모두를 갚을 수 있었고 어머니 병원비의 3분의 2 정도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딱 3개월만 더 열심히 일하면 저는 이제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약직 직원과 다르게 정규직 직원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3%만 내면 됐고 또 한 건을 배달하고 받은 돈 역시 계약직 직원보다 200원, 많게는 800원까지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달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통해 제 개인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2달이 남은 시점. 사장님은 저를 업무 중태만 근태에 문제가 있다며 해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무 중태만이라뇨. 근태는 또 뭐고요? 제가 쉬는 날 빼고 단 하루라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적 있었습니까? 저요, 밥 먹는 시간, 담배 한 개비 태우는 시간 빼고 하루 12시간씩 배달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고라뇨. 거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안 되나? 정규직이 벼슬이야? 해고됐으면 그냥 딴 데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야? 사장님, 고작 보험료 돈 몇 푼 아끼자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2달이에요. 2달 남았다고요. 이제 알겠네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서 하루하루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서 사장님께 수수료 몇 푼이라도 더 남겨드리려고 오토바이 탄 게 저예요. 사고 같은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 갈치기만 갈치기, 미친 듯이 일한 게 저라고요. 그런데 고작 정규직 전환,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이, 야 성수야, 너도 벌만큼 벌었잖아. 네 아버지 병원비도 다 깎고 이제 어머니 병원비도 다 깎았다며. 너 일 잘하니까 어디 가도 환영받을 거야. 말 끝났다. 딴 데 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 나쁜 자식, 벌레마도 못한 인간. 저는 사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사장 말대로 어디 딴 데라도 가서 배달 일을 해야 했지만 저는 사장과의 그 일을 겪고부터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배신이라는 낱말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사람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갖고 있던 돈마저 둥이 나서 저는 거리에서 누수고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2달 가까이 서울에 역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누습자들은 여기과에 자리를 펴고 앉아 무자 하나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또 어떤 누습자들은 노골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해 몇백 원, 몇천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던 저는 겨우겨우 영등포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밥 한 끼만을 얻어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어느 핸드폰 가게 앞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을 주게 됐습니다. 돈을 줄 때 역시 미치도록 배가 고팠지만 저는 단전 목욕부터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간 저는 그동안 씻지 않은 더러운 몸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욕탕에서 나와 추면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담배가 피고 싶어 꿈조라도 피우려고 찜질방 안에 있는 흡연실로 향할 때였습니다. 흡연실로 향하는 길에는 마침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 테이블 외에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프라이드 치킨 몇 조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제공해주는 밥 이외에 어떤 음식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치킨을 보자마자 입안 한가득 침이 고였습니다.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버린 걸 주워 먹는 것도 훔쳐 먹는 게 되겠지? 아니야, 버린 것 때문에 못해? 어차피 버리고 내가 먹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이죠. 결국 저는 오픈되어 있는 주방에 잠시 사람이 안 보일 때 테이블 위에 남겨진 치킨 2조각을 얼른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남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저는 바지 주머니에서 치킨을 꺼내 우걱우걱 미친 사람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있던 치킨을 슈트통에 내던진 저는 꺽꺽꺽꺽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내 빚, 지금까지 살아 숨쉬면서 내가 만나온 사람들, 팬이라며 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말로 내 심장을 찌른 배달 대행업체 사장, 그리고 결국 허망하게 가신 부모님,
한참 눈물을 흘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문제였어. 사람들, 사회, 나라 모두 다 문제였다고. 정말 그래. 하지만 결국 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허무하게 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해. 저는 제 발로 동사무소에 찾아가 노숙자 긴급 생계 곤란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주거 비용으로 30만 원을 받아 구시원을 구했고, 한 달 생계비로 40만 원을 받아서 일을 구하는 동안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인 기피증이 계속됐습니다. 이 욕소에 나가 군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과거에 거칠게 저를 대했던 사람들이 떠올라 괴로웠고, 배달 일을 하자면 오토바이에 오르는 순간순간 예전에 그 사장이 생각나 더 오토바이를 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군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축 처져서 구시원으로 걸어가는데 신호등 옆 인도 난간에 투경 뉴욕 구인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투경? 꽃이랑 나무 만지는 일인가? 생각한 저는 구시원에 돌아와 플래카드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네네.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네, 여기 영등포 쪽이에요. 아하, 거기 백화점 앞에 붙어있는 공고 보고 전화하셨구나.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네, 오후 2시쯤이요. 근데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면접 보기 전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투경일 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로 어르신들인가요? 투경일이 뭐 그쵸? 거의 50살 이상 잡수신 어르신들이에요. 여사님들이 더 많고요. 남자분들도 계신데 몇 분 안 돼요. 기계 다루는 일이 많지 않아서. 마침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셔서 사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면접 오시겠어요? 여기는 구로동이에요. 네. 내일 뵐게요. 문자 메시지로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 내일 오후 2시까지 찾아가 뵐게요. 면접 장소에 도착해 간단히 면접을 마친 저는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5월이었기 때문에 투경업체 대표는 때맞춰 잘 들어왔다 말을 주었습니다. 처음 일한 곳은 마곡 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대표님 말대로 50대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분은 3명이 계셨습니다. 여사님들은 주로 아파트 단지 외곽에 있는 잔디를 돌며 잡초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남자분들은 잔디 깎는 기계를 이용해 여사님들이 일하시지 않는 잔디에서 웃자른 잔디를 깎았습니다. 몸을 많이 쓰거나 험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르신들 모두 점잖고 차분한 이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중 어린아이처럼 짓궂은 성격을 갖고 계신 남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어리군 피우는 성격이었을 뿐 그분 역시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투경 일을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앓고 있던 대인기피증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정도로 저는 무뚝뚝하게 어르신들을 대했고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 시선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이봐요 김씨, 이거 우리 며느리가 어젯밤에 삶아준 구구마야. 이거 좀 먹고 해. 아무리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해도 몸 많이 움직이고로만 밥심이 있어야지. 자, 이것 좀 먹어봐요. 그렇게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던 여사님께 대답하기는커녕 여사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획 하고 고개를 돌리고 하던 일을 마저 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어떤 분은 일부러 저를 피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씨 좋은 어르신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건네고 말을 주고받고 웃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렇게 일에 잘 적응했고 하루하루 보람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휴일이던 일요일이었습니다.
다른 구시원들처럼 제가 지내던 구시원도 답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식삼이 좋은 저는 점심을 라면 2봉지와 남은 국물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라면을 먹을 수 있으니 1,000원짜리 카레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구시원을 나와 저는 근처에 있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 마트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는 아니었지만 꽤 규모가 있는 마트였습니다. 마트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마트에 들어서는데 마트 계산대에서 한 70살쯤 되셨을까 싶은 할머니가 마트 계산대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또 왔어 또. 내가 몇 번에 말이요. 딸기 한 팩 5,900원, 5,900원이라고요. 계산대 여직원은 어린아이에게 훈계하듯 할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며 라면이 있는 매대로 향하는데 여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무사라, 봐봐, 1장, 2장, 3장, 3,000원밖에 안 된다고. 왜 맨날 이렇게 와서 억지를 써? 할머니, 맨날 나 놀리려고 맡으는 거지. 그치? 듣기 거북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계신 할머니를 보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있기도 했지만 여직원이 노골적으로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직원은 이제 훈계 수준을 넘어 할머니를 두려워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3,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저녁 2끼를 구시원 맨밥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원래 사려고 했던 라면과 카레를 골라 계산하고 서둘러 마트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라면 2봉지를 손에 들고 카레가 있는 매대로 이동하려던 찰나 다시 그 여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언니,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 나 이 할머니 때문에 일 못하겠어. 미치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여직원은 맞은편에 있는 다른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할머니 이거 버릇 고쳐야 돼. 그래야 안 오지. 그래야 여기 와서 땡깡 안 쓰지. 잔뜩 주눅이 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아니래도 저기 3,0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나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애미 딸기 먹여야 돼. 빨리 계산 좀 해줘. 이씨, 어디가 3,000원이라고 적혀 있어. 할머니 시대 읽을 줄 몰라? 멀쩡하게 생겨서 누구만 그러던 한 거야? 보라고. 돈은 똑바로 두고 저기 5,9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라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에 든 라면을 지자리에 가져다 놓고 계산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참 말 함부로 안 해. 할머니가 당신 새끼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어머, 누구신데 참견이세요? 당신 저 알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 상습범이라고요.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맞춰서 이렇게 저 괴롭힌다고요. 사장이나 좀 알고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 버릇 고쳐? 당신 말버릇부터 고쳐? 진짜 듣자니까. 당신 뭔데? 그리고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 짓거려? 참 무슨 인간이네. 야, 네 어머니 할머니 볼 때는 분한테 너는 찍찍 반말 써도 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너한테 나는 꾸벅꾸벅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존댓말해야 돼? 이 좀 미친. 당장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모자라니 2,900원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다 참 어이가 없어서 아주 쌍으로 난리들이네. 당신 말대로 2,900원 당신이 계산해요. 그럼 할머니한테 달리 돌려보낼 테니까. 사과부터 해. 못해. 사과해. 못한다고. 못해? 그럼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당장. 지금 네가 할머니한테 짓거린 말 행동 네 사장한테 다 까발릴 테니까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씨. 발장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긴 여직원은 얼마 안 돼 바로 할머니에게 죄송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하려는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죠. 똑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허리 굽히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제 말을 들은 여직원은 마지못해 제가 말한 대로 다시 할머니에게 죄송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닐봉지에 딸기팩을 넣어 할머니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레미보다 어린 사람 같은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고맙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아드님이나 며느님 안 계세요? 다음에 마트 오실 때는 그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랑 함께 오세요. 아니시면 손주나 손녀 손잡고 오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래요. 어쨌든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레미, 딸기 잘 먹을게요. 마트에서 할머니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저는 이어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오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이지. 내가 너 같은 인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너 명심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 이따위 살면 언젠가 네 말, 네 행동에 네 발등 찍힌다. 꼭 명심해. 알아들어? 어리벙벙한 표정의 여직원을 뒤로 하고 마트를 나온 저는 빈손으로 다시 구수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저녁 두 끼가 걱정됐지만 마음 많은 알턴이를 뽑은 것처럼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풀이를 보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를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좋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다시 한장에 나간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한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까다로운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또 경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멀리 본사에서 오신 대표님도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대표님은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주로 일한다고 하셨었죠. 배가 고팠던지라 한참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인 할머니가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당신도 놓고 갈 건 놓고 가야지. 어떻게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인감도장을 안 챙겨 다녀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말했습니다. 거참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근데 어쩐 일이야?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왔어? 참, 당신도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진료받고 오는 길이라고요. 아, 그랬구만.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 당신도 밥했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대표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레미, 일 끝나고 밥 먹고 있었구나. 그래, 애미는 애기랑 밥 먹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할머니가 며칠 전 마트에서 봤던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이었는지 할머니는 일하시는 어르신들 몇 분과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으셨지만 멀뚱멀뚱 제 얼굴만 바라보실 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할머니였기 때문에 저 역시 할머니를 바라만 볼 뿐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두개목재 대표님의 어머니라는 사실과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식당이 있는 다른 자리로 옮겨 아내로 보이는 분과 따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때? 의사가 뭐래? 어머니 앞으로 좀 괜찮아지신대? 네, 치매 초기는 지나셨다는데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1, 2년은 더 지금보다 치매가 악화되시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래요. 꼭 약인이 때마다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수고 많았어. 어머니 모시고 먼저 들어가. 대표님 아내분은 할머니를 부축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이런 인연이 또 있구나 하고 말았죠. 한 주 작업을 마치고 다시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역시 하루 3끼를 어떻게 때워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살 돈이 없어 담배를 끊은 지 3주가 지났고 이제 그나마 라면 몇 봉지 살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 시간이 하되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트에서 대표님과 아내분, 대표님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김씨, 여긴 어쩐 일이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요. 가족분들이랑 장 보러 오셨나봐요. 아내랑 어머니랑 이것저것 떨어진 거랑 먹을 것 좀 사러 왔어. 김씨도 장 보러 왔나봐. 이봐, 김씨. 나는 이것저것 살 게 많으니까 김씨 필요한 거 다 사고 나 불러. 내가 계산할 테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필요한 건 제 돈 주고 사야죠. 아닙니다, 대표님. 그럼 무쪼록 아내분이랑 어머님이랑 장 잘 보고 들어가세요. 월요일에 뵐게요.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대표님이 아닌 대표님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에이, 어머니가 이분은 어떻게 알아요? 맞다. 저번에 식당에서 한 번 보셨겠구나. 아니야. 나 치근데 기억이 안 나.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실까 싶었습니다. 또 웬만하면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시길 바랬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할머니와 함께 마트에서 겪었던 일을 대표님께 말씀하시게 될까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제 얼굴을 건너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대표님과 며느리과 함께 과일이 놓여있는 매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딸기, 그냥 반이구만. 대표님과 며느리가 떨어져 제게 다가오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 대표님과 아내분을 이쪽으로 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때 참 고마웠어요. 저기 계산해주는 옆에 내가 어찌나 그리 못한 사람인지 그때 3,000원 내줘서 참말 고마웠어요. 예, 이분이 저번에 여기서 나 대신 딸기값 3,000원 내주신 분이다. 그날 계산하는 옆에 내가 3,000원짜리 딸기를 그렇게 5,900원이라고 우기지 뭐냐. 내가 어디 그런 못된 것한테 당할 사람이냐. 그래서 그 옆에 내 앞에서 계속 버티고 서 있었지. 빨리 집에 가서 또한테 딸기 먹여야 하는데 그 옆에 나는 끝까지 꼬장꼬장했지 뭐냐. 근데 그때 이분이 와서 마음 급한 나 대신 3,000원 계산해줬지 뭐냐. 할머니 이야기를 모두 들은 대표님은 제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아닌 일이기도 했고 또 대표님께 말씀드린다고 해도 제가 더 민망해지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가만 서 있자 대표님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할머니께 함부로 댔던 여직원이 휴일이었던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더욱 사정을 알아야겠다는 듯 계산대 4군데를 돌며 여직원 한 분 한 분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여직원 한 분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전해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온 대표님은 갑자기 제게 고개를 숙이고는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방금 했던 일도 까먹고 어떤 때는 나더러 여보 하기도 해. 근데 참 유망해도 어쩐 일인지 한참 지난 일을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시네. 김씨 얼굴을 다 알아보고 여직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김씨가 우리 어머니한테 참 잘해주셨다고 하대. 고마웠어 정말. 아닙니다 대표님. 타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직원이 어머니께 묻어있으니까 그저 할 말만 한 것뿐이에요 대표님. 별일 아니었어요. 그럼 장 잘 보고 들어가세요. 저는 슬리퍼 좀 사러 마트에 온 건데 맞는 사이즈가 마침 떨어져서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쉬는 날이었지만 동네에서 전단지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을 지나 부동산에 전단지를 붙이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표님이었습니다. 성수, 나야.
혹시 저녁 8시쯤 시간 되나? 같은 동네기도 하고 휴일이고 저녁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하게. 알겠다고 대답한 저는 전단지를 모두 마치고 구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시원에 돌아와 공용 샤워장에서 씻고 나오니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저는 구시원을 나와 대표님과 만나기로 한 소고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웃는 얼굴로 대표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잘 왔다며 언제고 꼭 저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 말한 대표님은 직원을 불러 고기와 소점대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는 함께 식사하며 대표님이 살아온 이야기,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끝나고 제가 대학생활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다 들은 대표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디자인 전공했다고? 그럼 실무용 디자인 같은 것도 다 할 줄 알겠네? 자격증은 무무갖고 있는데. 근데 컴퓨터 안 만진 지 너무 오래돼서요. 자격증은 CAD 프로그램 설계랑 그리고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나저나 성수야, 너 앞으로 이 투경일 계속 할 거냐? 네. 따로 생각해둔 일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적성에 맞기도 해서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3년은 일 좀 배워보려고요. 제 말을 전해들은 대표님은 제게 앞으로 1년 정도 더 투경 한전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정도 투경 일을 완전히 다 배우면 그때 본사 투경 디자인 부서로 들어가 일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대표님은 투경업계에서 마당발로 통하시는 분이었고 또 그만한 회사 본사를 서울 종로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제 사정 모두를 알게 된 대표님은 신길동의 보증금 1,000,000원에 월세 35만원짜리 방을 얻어주셨습니다. 성수야, 돈 1,000,000원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살아.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베풀면서 살아. 알았냐? 또 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또 안고 있는 빈 무드를 탕감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투경 일을 배우기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투경 일을 완전히 터득하는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대표님은 약속대로 저를 종로에 있는 본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몸쓰는 일만 해오던 저였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컴퓨터를 만지고 있자니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배려로 그렇게 본사에서 일하게 됐고 일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늦은 나이지만 투경 디자인 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집도 하나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삶의 이유와 희망이 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2딸 민서 은채도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면 어떤 때는 지금 이 행복을 더 만들 것이 맞나 하고 계함을 꼬집어 볼 때도 있답니다. 정말이요. 이제 갓 프록 40을 지난 저는 굴곡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파난다는 속담이 있듯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있듯 우리 조상님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우연히 대표님 어머니를 도와드렸던 일 하나가 제게 새로운 삶, 보람된 삶,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크나큰 것이었고요. 긴 시간 사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합니다.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안녕이 있길 빕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